앞에 좋은 말씀들과 교육제도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되고 올바른 비평가가 존재해야 올바른 제도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없는 거죠. 비평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전의 텍스트랑 이런 거랑 잘 연관시킬 때 아까 여기서 책으로 또 텍스트로 돌아오면 이제 그 경제 그러고 보니 경제만 떠들어대는 것도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걸 말해주는 선동에 불과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애기들이 원하면 다 해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국민의 행복과 안정이라는 거죠. 정작 교육이나 사회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와닿지도 않아. 이런 식이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사회가 획일적인 경제 논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우리가 경제 대통령만 뽑으려고 하는 건 그거 막 웃기죠. 대통령이라는 게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를 다 하는 것도 경제 대통령, 그러니까 경제 시장 뭐 이런 그런 어떤 슬로건을 내는 것부터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리더 앞에 어떤 수식어를 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왜냐면 투자 앞에 가치 투자 웃기죠. 가치 있는 걸 사는 게 투자인데 장기 투자 아니 투자는 그 시간의 그런 갭을 넘어서 내가 시세를 나면 파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장기 단기 노는 웃기잖아요. 네. 분산 투자? 아니 사다 보면 당연히 분산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 과정 안에서의 어떤 그 수식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그 하나에 쏠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건데 맞아 인간이 세상에서 경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야.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짐승이나 인간이 다르지 않다. 성숙한 문명이나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How to죠. 를 고민하는 사회여야 돼. 동물은 본능에 충실하지만 인간은 본능을 극복하는 곧 인간의 길을 걸어가야 해. 인간의 길을 가기 위해선 인간들 간에 지켜야 할 룰 혹은 예라고 하는 덕을 함양함으로써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은 인간의 길을 가기 위한 예를 말하는 거야. 바로 인간의 문명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척도가 될 수 있어. 고전을 공부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이고 이러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길을 가는 것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만큼 막연한 과정이 될 거야. 고전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공부라 할 수 있겠지 라고 나오죠.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도 바깥에 새를 봐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냐. 근데 왜 너희들은 동물보다 못한 먹고 사는 수준을 걱정을 하느냐 라는 어떤 그런 비유적인 맥락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경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그걸 뛰어넘으면 경제가 따라온다 라는 의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다 도와 덕까지 이제 추가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참 어렵죠. 말 자체가 도라는 게 참 좀 추상적이고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그 검정색으로 이렇게 강조돼 있잖아요. 덕.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규정을 인간의 길이라고 책에서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그 정재환 선생님은 어떻게 그 도를 인간의 길 아니면 그 전에 배웠던 도는 또 어떻게 보셨었던 건지? 이 도에 대한 개념이 되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가야 할 길이면서 그거를 이제 정립해 나가야 하는데 본이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나의 왜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건가? 그다음에 how to 아까 나왔잖아요. 그럼 왜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다음 질문을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방법을 알려면 일단은 자기 어떤 추구하는 도가 먼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도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이 도 자체가 길도일 수도 있고 말할도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도자가 말할도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길도를 주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이걸 말하면 되는데 이 길도라는 사람이 가는 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만의 어떤 그런 가치관 이런 거를 정립을 해서 그걸 명확하게 한 다음에 자기만의 길을 가는 이를 인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치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치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덕이라는 거는 뭐 어떤 사람들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고전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행도의 득어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행동. 그러니까 내가 정립한 도를 행하면 실천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가 내 마음에서 얻어지는 거. 행도의 득어심왈 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길을 내가 가면서 얻어지는 그 과정상에서 얻어지는 경험들, 그다음에 내가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나의 경험으로 거기서 얻어지는 게 저는 덕이라고. 그러니까 덕은 행도하는, 그러니까 도를 행하면서 얻어진 산물, 선물.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결과, 열매 이렇게. 열마. 그러니까 라고 어떻게 생각합니다. 보면 도라는 게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되는 연관이 거예요. 되는 거죠. 도가 없으면 덕이 없고 덕이 없으면 도가 없는 이런 걸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게 같이 갔을 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 뭐 표현하는 것 같아요. 김 선생님 어떻게 도, 덕 어려운데. 어려운 주제지만 그래도 여기 책에서 말하는 게 어떻게 감각적으로 와닿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만의 언어로 표현해보자면 자, 인간의 길을 걸어가야 해. 인간의 길이 뭔지,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사는지. 근데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뭐 인간의 길이 뭔지를 다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생각으로서는 뭐 인간의 도리는 그 시계의 어떤 덕이나 어떤 그런 걸 지키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까지. 네, 인간의 도리를 그러니까 이게 참 도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철 스님의 이런 종교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쵸.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법문이라든지 어떤 설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설교 같은 걸 다 들어봐도 그 성인이었던 분들을 들어봐도 이런 말을 흔히 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도와 덕이 느껴지게끔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도와 덕이 그렇게 이제 좀 약간 다른 의미로 쓰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들을 보면은 어떤 도라는 점을 내가 끊임없이 가는 거고 그 안에서 이렇게 도가 좀 엇나갈 때 덕이라는 그 어떤 능력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은 저는 그 감각, 그러니까 도가 이제 나만의 도만이 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도가 되기 위한 것을 도와주기면 덕이라는 어떤 그 형체가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라는 어떤 관점이라면 그거를 덕이 이게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도 그 길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게. 도를 행하면 그렇게 얻어지는. 네, 그러니까 도를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상승작용과 비슷한 맥락인데 그런 거를 보는 거죠. 근데 덕스럽다, 뭐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이제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해줬던 말, 그러면은 나무도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나무도 피해를 안 주니까. 그럼 나무한테도 도덕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진 않냐? 그러니까 피해를 안 주는 게 그 도덕적인 건 아니다. 라고도. 근데 궁금한 게 네. 덕하고 도덕하고 차이점이 뭐지? 덕하고 도덕.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도는 가야 할 길, 내가 목표 삼는 어떤 하나의 타겟이라고 생각한다면 덕은 도덕하고 도덕도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도덕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 가치관, 바른 그러니까 옳고 그름 어떤 그런 걸 따진 하나의 어떤 기준, 틀, 준거 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사람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뭐 이거 보통 이런데 뭘 이것도 다시 또 파고 들어가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고전에 나와 있는 다른 선구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봤더니 생각나는데 중용에서도 도를 할 때 책장에 나오죠. 뭐죠, 선생님 기억나세요? 천명주의성 풀성주의죠. 네. 그러니까 풀성인데 네.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본성이라고 하는 인간, 그러니까 하늘이 명한 내려준 천명지 위성인데 그게 성이고
하늘이 내려준 그 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솔성. 소성치. 그 인간의 본성에 맞춰서 그대로 따라가는 걸 그걸 도라고 그래요. 그 수도를 교라고 그러고 가르침이라고 다 다르는데 그런 도가 있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냐면 여기서 나와가서 도라는 거는 자기 아까도 뭐 인간이 가야 할 길인데 인간이 가야 할 길도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 자기만의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나에게 이러이러한 덕이 생겨났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성지덕 얘기하잖아요. 이니 에디션 나오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다 발로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사단 칠정에서는 뭐 이지발 해가지고 원래부터 있는 거니까 이니 에디션은. 근데 저는 그거 그냥 인이라는 거는 원래부터 본성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지만 덕이라는 제가 말하는 덕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산물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 사람 덕 있네, 저 사람 덕 있어 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해석론인데 아 덕스러워, 아 정말 사람 착해, 순수해,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 저 사람이 뭔가 자기 생활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살면서 뭔가를 얻어냈구나, 뭔가를 이렇게 자기 삶에서 일궈냈구나 했을 때 생각하는 덕,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건 아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덕을 쌓는다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덕이 얻어지는 대상이라고 우리가 덕스럽다 이런 말이 쌓아지는 공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쌓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질 때 도덕이라는 의미가 도덕적인 인간이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도덕적인 인간 착한 사람, 뭐 바른 사람 이게 아니라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고 그 색깔이 다른 사람과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환이 형은 그럼 도덕 여기서 나오는데 케미에서도 이제 도덕 하잖아요. 형의 어떤 이 책에서 나오는 구절과 형의 감각적인 도와 덕은 어떤 게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과 대비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 반대로는 그거 반대되는 어떤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도덕이라는 거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에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서양의 그런 사상이 그냥 전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그런 것들 그냥 그대로 스며들었었잖아요. 네, 우리 삶에서.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착한 일 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다면 이 고전을 공부하면서 또 그 고전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하나 깨우치게 되는 게 고전이란 게 진짜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이게 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진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어떤 공존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조화를 맞춰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저는 좀 많이 놓치고 살아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도덕적인 사람은 어떤 균형을 잘 맞추고 또 유연하게 그때그때 이렇게 삶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가면서 그게 쌓여져서 도가 되고 또 덕이 되고 인이 되고 하나로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런 게 느껴지겠죠. 이제 진짜 이런 어떤 균형과 조화가 잘 맞춰가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균형과 조화, 그죠? 균형적인. 네, 균형과 조화를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표상이고 그걸 시스템화 시킨 걸 저는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라고 하는 덕, 그러니까 덕의 다른 색깔이 이제 여기서 예라고 말을 하는 것도 있겠고 문명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도덕성을 발휘하느냐 그게 이제 인간이 이제 계속 이제 문명화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도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도덕을 이제 시험을 봐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도덕이 있거든요. 저는 시험, 근데 지금도 아마 시험 볼 텐데 중학교 때 과목을 도덕이 나와요. 다른 생활 아니? 아니 그건 이제 초등학교고 도덕 때 아니 시험 윤리는 윤리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윤리와 이렇게 나오고 도덕이 고1까지는 나와요. 고1까지 나오고 아 고등학교 때 도덕이라고 한다고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윤리죠. 윤리 아니 윤리 아니었어요. 도덕은 중학교 아니에요? 중학교는 확실히 도덕인 건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고등학교 윤리는 고1 때는 도덕 같은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사회에서 가르치는 아닌데 도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고등학교가 중학교 과정인데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도덕을 누가 가르쳤냐면 음악 선생님이 가르치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중학교 때 예, 시골이다 보니까 도덕을 가르칠 수 있는 저도 기억이 나. 예, 중학교 때 뭐 음악 선생님이 가르치거나 가정 선생님이 가르치거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천안은 그런가요? 네? 천안인데 그래요? 아니 부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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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어요. 예.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뭘 가르쳤지? 네.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옛날에 도덕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도덕 시간에는 대부분이 다 서양에서 나온 뭐 아직도 근데 그 서양에서 나온 사람들의 그 이론을 가지고 가르쳤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뭐 거기에 사단 7정도 나오지만 네, 나오지만 뭐 도덕 규범 사회적 규범 근데 그때 되게 좋은 말이 많았었는데 그걸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던 것도 아쉽고 저는 기억이 도덕이 가장 시험 보기 쉬웠다는 네 맞아요. 네. 가장 쉬웠죠. 그렇게 막 반영도 안 됐고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쉽게 생각했던 국영수를 많이 봤기 때문에 도덕을 기준을 많이 안 뒀죠. 뒀죠. 도덕 애매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꾸준히 이제 시험을 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도덕은 내가 삶에서 쌓고 함양하는 건데 그거를 정량화시켜서 어떤 문제 속에서 도덕의 점수를 매긴다는 게 참 나중에 그 역사 책에서 그런 게 써있다면 개그가 될 거예요. 개그가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도덕을 시험 봤다? 네, 그거 뭔 말이에요? 이런 말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답변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부? 그럼 고전을 모르면 인간을 사랑하기도 어려운 거야? 라고 나오고 사람에게 태어나면 다 인간이고 인간으로 살다 인간으로 죽는 거라 생각하니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선동에 휩쓸리고 자기 생각조차 제대로 펴지 못하면 무엇으로 동물과 다르다고 하겠니? 그럼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인간이야? 인간은 타고난 존엄성이 있다고 하잖아. 아무리 인간이 선동에 휩쓸리고 자기 주장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동물과 다를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나오죠. 이제 고전을 모르면 인간으로 살아가기도 어렵다고 이제 느낌적으로 이제 정화가 느낀 건데 동의하세요? 고전을 모르면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건가요? 당연하죠. 네? 도를 모르는. 그렇죠. 고전이 자체는 그러니까 도를 모르니까 인간이 되게 그러니까 논리는 맞아요. 근데 이게 이 말이 이제 직감적으로 과연 우리가 와닿게 느껴지냐는 거죠. 인간은 인간 자체로 인간인 거 아니냐?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해야 인간 아니냐? 그냥 생물학적인 필요만 충족된다면 할 수도 있어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대답일 수도 있고. 저는 그 신세계에서 대중은 일단 인간이잖아. 대중이 인간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규명하냐에 다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다르겠지만, 거죠. 네, 그러니까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이냐. 그래서 거기서 가치 판단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렇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이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않고 그냥 무조건 선동에 그냥 휩쓸려가는 인간이냐. 그럼 중으로 빠지는 거지. 그냥 인간. 그 차이. 신세계에서 대중은 개돼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유명한 그 짤로 나오고 개돼지? 유튜브로도 근데 사실 그게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결국 휩쓸려 다니는 거니까 휩쓸려 다니고 선동에 다니면서 착취의 대상이냐 개돼지는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말하는 돼지란 사육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인간의 그 어떤 먹잇감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선동에 휩쓸리고 자기 생각보다 펴지 못하는 인간을 과연 인간으로 불릴 수 있느냐는 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형태를 인간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 형태를 떠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진정한 인간으로 느껴진다는 건데,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돈을 못 벌면 인간 취급도 못 당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의 정신까지도 갖춰가야 된다는 것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인간이 증명하지 않으면 인간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동물은 증명이 하지 않아도 동물이겠지만 인간은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사람도 동물 아니야? 그죠. 사람은 동물인데 생각하는 이제 그러니까 애매한 인간이랑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은 고전 시간에 사람은 동물의 하나의 개체고 인간은 뭔가 인간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람이 사람다워야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도 인간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물적인 보다 인간이 인간다워야지라는 보다 사람 구실해야지. 인간 구실해야 되지만 안 쓰거든요. 사람 구실해야지. 그럼 사람 구실을 말하는 게 동물 구실을 말하는 건가? 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도 어떤 하나의 인격체인 어떤 그냥 인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그냥 가축의 대상인 거죠. 그렇죠. 가축과 이제 동물 중에 자연적인 네, 동물 중에 네, 영혼을 주고 그런 거죠. 짐승. 그래서 동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야생적인 것들은 뭔가 짐승? 짐승이란 말에 동물은 다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네. 다 그렇죠. 동물이죠. 살아 숨쉬는 네. 거 신문을 하면서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유에 따라서 인간이냐 동물이냐 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동물보다 짐승이 더 낫지 않을까. 말 표현이 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네. 네. 그러니까 짐승이란 표현이 그렇죠. 명확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마 영어로 표현하면 애니멀이라고 했을 텐데 애니멀이 아마 그런 동물? 또 번역이나?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네, 맞아요. 동물은 움직이는 게 동물인데. 네. 그렇죠. 사람을 움직이. 그럼 로봇도 동물인가요? 로봇도 동물이 되는 건가요? 자동적으로 그건 사람이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로봇도 건전지 어떤 전기나 다른 어떤 힘 에너지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지수로 근데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그게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동물도 뭘 먹고 그 에너지로 아니, 움직이는 로봇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 아니라 만들어준 거잖아. 그걸 만들고 또 그 작동 원리도 본인 스스로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은 그래도 자기 스스로 지능은 낮지만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놈들 살리면 되잖아. 근데 로봇은 어떤 기계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주변에 글 뜻은 맞아요. 그렇죠. 네. 로봇도 움직이는 물. 네,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음. 고양이를 밥을 줘. 고양이가 움직여. 그럼 결국 내가 에너지를 고양이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물도 내가 밥을 주는 입장에서만 따지면 그것도 하나의 로봇도. 그러니까 그런 정의가. 그러니까 뭔가 근데 동물 교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 로봇은 그게 좀 더 적어진다고 하면 뭔가 그게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아까 말한 갑자기 그럼 움직이는 게 다 동물이면 결국 에너지를 주는 거가 자의적이다? 근데 그것도 내가 타의적으로 주는 동물들이 있잖아.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이나 내가 만약에 로봇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나 같은 동물의 개념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그리고 이제 뭔가 자의적으로 만들었다. 근데 우리가 동물도 인간끼리 인간끼리 교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로봇 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이미지에서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동물도 동물을 증명해야 나가야 동물이 되지 않나. 로봇은 결국엔 스스로 증명하려면 AI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주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동물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날아가는 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동물인 걸 증명하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살아있는 거는 내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증명할 수 없겠다. 뭐 이런 논리가 또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가 진짜 물고기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막 헤엄치는 게 진짜 물고기다운 물고기냐라고 봤을 때 좀 아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결국 수족관 안에 gat혀 있는 인간은 진짜 인간다움, 그러니까 자기는 인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아니라고. 예, 그쵸.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건 자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유 의지가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수족관에 있는 상어 이런 아무리 몸집이 크고 힘이 세더라도 수족관에 있으면 그냥 상어잖아요. 관상용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족관에 갇힌 인간이 되지 않게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자유, 사랑, 정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게 진짜 인간다운 거다. 근데 그런 거를 증명하려면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동물 같다는 말을 왜 발끈하지? 그럼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는 거냐? 타고난 전원성 그게 뭔데? 너는 오히려 수많은 지구상의 동물을 폄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강아지면 뭐 어때? 강아지보다 못한 인간을 보면 강아지도 그런 인간과 비교 대상이 되는 것에 자존심을 상하지 않을까? 드레핀 꽃과 발에 차이는 돌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은 타고난 전원성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짐승을 또 쓰네요. 동물 안 쓰고. 그리고 인간 사이조차 그 존엄성을 지켜지기는 하냐? 너도 인간 서양인들이 말하는 신의 창조물로서의 인간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신의 선택을 받아 존엄하다. 뭐 이런 논리 아닌가?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의 선미 사상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예수가 말하는 사상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인간이 인간다움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진짜 인간인 거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이야기해 분도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면 오늘은 이제 또 시간이 또 다 됐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지금 한 주간 또 우리가 인간답게 살았나, 그러니까 동물과 다른 차이점을 두고 살았나, 그게 한번 좀 핵심적인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거는 끊임없이 나한테 주어진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 또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또 고전하고 이야기 해보면서 우리의 의식을 인간다운 걸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